2025년 8월 12일, 관징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약 900명만이 해낸 일을 막 해냈다. 그녀는 K2 정상에 올랐고 살아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둠 속에서 안전지대를 내려가며 따뜻한 식사와 침대를 생각할 때 무언가 자신을 향해 굴러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것은 2025년 K2 등반이 산악 안전에 대해 전문가들이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만들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전, 같은 지점에서 관진과 또 다른 등반가에게 일어났던 일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문 원정대들이 실제로 장비를 싸서 산을 떠날 정도였다. 오늘 저는 2025년 K2에서 발생한 믿기 어려운 사망사고들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안전했던 등반구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징은 돈으로 산을 오르는 부유한 모험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작은 산골 마을 출신인 이 37세 여성은 사실상 현실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녀는 요가 강사로 시작했지만 등반이 그녀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이드 회사 중 하나인 이매진 네펄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등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발 29,032피트 정상에 도달했을 때 영하 40도의 날씨에 장갑을 벗고 20초 동안 완벽한 물구나무 서기를 했습니다. 세상 꼭대기,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있는 곳에서 이 여성은 물구나무 서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질식하면서 체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화제가 되었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 작은 여성이 등반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채 세상 꼭대기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K2 도전이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K2는 그녀가 오른 두 번째 26,000피트급 봉우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런 극한 등반에 비교적 신참이었기 때문에 2025년에 K2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실상 도전하는 셈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높지만 비교적 오르기 쉽고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여기는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직선 고속도로에서 레이스카를 성공적으로 운전하다가 모나코 그랑프리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고속과 위험이 따르지만 하나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지구력과 고도에 관한 것입니다. 혹독하지만 양상은 예측 가능합니다. K2는 기술적인 등반 실력, 완벽한 날씨 타이밍, 그리고 순수한 생존 본능이 모두 이 모든 게 한데 뭉친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든 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정말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2025년의 K2는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종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카라코람 지역은 기후과학자들이 전례 없다고 부르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겨울은 비정상적으로 건조했습니다. 겨울과 이른 봄, K2가 보통 눈이 쌓이는 시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 K 암벽을 붙잡아주던 모든 눈과 얼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문 원정대 리더들은 이 산을 낙석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위험 구간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전했던 지역들이 갑자기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샛길로 빠지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합류하고 싶다면 패트리온에서 영상 성공개와 독점 혜택을 누려보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로팀들이 산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가이드 회사 메디슨 마운티니어링은 캠프원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마운틴 프로페셔널스도 똑같이 했습니다. 팀마다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의 K2는 등반하기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관의 팀인 이매진 네팔은 전설적인 믹마 지 셰르파가 이끄는 팀으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셰르파 가이드들 중 한 명과 다른 전문가들이 피할 때 왜 위험을 무릅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믹마지는 평범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K2를 여러 번 등정했고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그 산을 더 잘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왔고 완벽한 기상 호전 시기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팀은 로프 설치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루트의 모든 구간에서 무엇을 상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계 최고의 무리, 치밀한 승부수였습니다. 8월 11일 몇 주간 적절한 기상창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관과 그녀의 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정상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헤드램프가 밤을 가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의 정상으로 향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해서 오후 3시 32분쯤에는 8월 11일 파키스탄 시간으로 오후 3시 32분 관징은 그 거친 산의 정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900명 미만만 속한 특별한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축하할 만한 큰 업적입니다. 하지만 K2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산은 예상대로 정확히 시작됐습니다. 관과 그녀의 팀원들은 분명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스존에서 20시간 넘게 있었지만 고정 루프에 연결된 채 꾸준히 움직이며 올바른 하산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병목 구간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제 병목 구간은 해발 26,200mP에 위치한 폭이 약 10mP밖에 되지 않는 좁은 얼음 통로로 바로 위에는 거대한 얼음 절벽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얼음 절벽은 시록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도시의 건물만한 크기로 언제든지 아무런 경고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절벽은 과거에도 여러 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8월 K에서 시록이 병목 지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1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든 고정 로프가 쓸려나가 등반가들이 데스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온도에서 밤새도록 말이죠. 그들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조를 기다릴지 아니면 아무런 로프도 없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수천 피트의 험난한 지형을 내려갈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침 전에 얼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발판을 확인하고 고정 로프에 클립을 걸 때마다 2번씩 점검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많은 경험, 많은 등반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기는 300피트를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블랙 피라미드였습니다. 또 다른 2000피트의 가파르고 기술적인 암벽 등반을 내려가 약 24,000피트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구간은 수십 년 동안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등반가들은 극도의 피로로 인해 평소라면 하지 않을 단순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러 이곳에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손잡이를 놓치거나 로프를 잘못 걸거나 균형을 잃는 등의 실수입니다. 해수면에서는 쉽게 올랐던 지형이었습니다. 모든 손잡이는 완벽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미끄러짐, 한순간의 방심,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실수 하나가 곧바로 수천 미터 아래로 아무런 제지 없이 산의 절벽을 곤두박질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은 전문가답게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각 손잡이를 시험해보고 항상 안전줄에 연결된 채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또 많은 이들을 구하지 못했던 고정 로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K2의 전설적인 죽음의 지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26,000피트 아래로 내려오자 그녀의 몸은 마침내 다시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이제 경련을 일으키거나 마비되는 대신 그녀가 시키는 대로 실제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해발 19,900피트에 위치한 캠프 1에 도착했을 때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우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구간을 성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1명이 목숨을 잃었던 병목 구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블랙 피라미드를 통과했고 죽음의 지대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이곳은 등반가들이 전통적으로 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곳이며 다음 손잡이만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는 생존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팀원들이 이제 다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왔다며 종종 농담을 합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지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캠프 1에서 시간이 흘러 7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8시, 오후 9시. 관과 그녀의 팀은 휴식을 취하고 눈을 녹여 물을 얻고 음식을 조금 먹었을 것입니다. 등반가들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을 때 하는 평범하고 지루한 일들이죠. 8월 12일 파키스탄 시간으로 밤 10시쯤 그들은 다음 하산 구간을 시작했습니다.
캠프 1에서 전진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가는 길이었죠. 여기서 산악 등반 심리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캠프 1과 전진 베이스 캠프 사이의 이 구간은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약 3,000피트 정도를 하강하는 구간으로 19,900피트에서 약 16,700피트까지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6,700피트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고도이며 미국 본토 48개 주에 있는 어떤 산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하루 반 동안 26,000피트 이상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16,700피트가 마치 해수면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간은 등반가들이 마침내 진정으로 긴장을 푸는 곳입니다. 더 이상 지형이 기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정 루프에서 연결을 풀고 휴대폰을 꺼내 집에 전화해서 가족들에게 나 해냈어 라고 말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샤워와 진짜 음식, 실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특별히 가파르지 않습니다. 여긴 기술적인 암벽 등반, 좁은 능선, 무너질 위험에 매달린 얼음 절벽이 없습니다. K2의 다른 구간에 비해 등산로에 가깝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질학적 위험 위에 만들어진 등산로입니다. 보통 다른 히말라야 산들에서는 캠프 1, 2산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캠프로 여겨집니다. 등반가들이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며 몸을 다시 적응시키는 곳입니다. 에베레스트, 초우유, 대부분의 큰 봉우리에서는 캠프 1, 2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K2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캠프 1에서 전진 베이스 캠프까지의 전체 구간은 암설과 불안정한 암석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산들처럼 보호해주는 눈 덮개도 없고 낙석을 막아줄 단단한 암벽도 없습니다. 그저 쉽게 걸을 수 있는 느슨하고 부서지는 돌들 뿐이지만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지반이 있습니다. 2025년의 상황은 이를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평소에는 저착제 역할을 하는 눈과 얼음이 모두 사라지면서 산 전체가 사실상 느슨한 돌 무더기로 변해버렸고 적절한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이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며 헤드램프로 밤을 밝히고 있을 때 그녀는 아마도 꽤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900명도 안 되는 소수만 해낸 일을 막 해냈습니다. 그녀는 병목 구간, 검은 피라미드, 그리고 죽음의 지대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곧 안전지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만 가면 전진 베이스 캠프의 따뜻한 차, 포근한 텐트, 그리고 그 잔혹한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그녀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준비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저 위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관 위 높은 곳, 어쩌면 산면을 따라 2000피트쯤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게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더 큰 바위를 제자리에 붙잡고 있던 아주 작은 얼음 조각이 그날의 더위로 결국 녹아버린 것이었죠. 아마도 암벽이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해 너무 여러 번 팽창하고 수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중력이 몇 달간 이어진 싸움에서 결국 이긴 것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어둡고 뾰족하며 대략 볼링공만한 크기의 돌 조각이 산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동안 작은 바위턱 가장자리에 잠시 위태롭게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간 앞으로 굴러가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비트는 거의 부드러웠습니다. 그 바위는 작은 돌출부에 살짝 부딪혔고 잠시 공중에서 회전하다가 다시 경사면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산면에 부딪힐 때마다 튕길 때마다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떨어질 때마다 물리법칙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로 10피트쯤 내려가자 바위는 더 큰 바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0피트 아래로 내려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자 총소리처럼 들릴 만큼 빨랐습니다. 산 경사면을 100피트 내려갔을 때 그 볼링공만한 크기의 돌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등반가들이 캠프 1에서 전진 베이스 캠프로 하산할 때 사용하는 경로, 바로 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약 1500피트 아래에서는 관이 K2 정상 등정 후 아마도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꾸준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고 헤드램프 불빛이 앞에 있는 느슨한 돌과 자갈 위를 춤추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해발 17,010피트에서는 그게 정상일 수 있겠지만요. 그녀의 다리는 힘이 넘쳤고 정신도 맑았습니다. 3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아마도 팀원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와 그들이 같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장비와 카라비너가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 앞에는 아직 산길 너머에 숨겨진 전진 베이스 캠프의 불빛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불빛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포근한 침낭,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를 살아남았다는 축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밑쪽 산비탈에서 바위가 떨어져 나가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어둠 속에 메아리 치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소리가 바람과 밤산의 평소 소음에 묻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이 산길에서 한 걸음을 내딛자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밤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소리치거나 움직일 틈도 없이 바위 하나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시속 150마일의 속도로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충격으로 그녀의 두개골은 즉시 으스러졌습니다. 파키스탄 알파인 클럽에 따르면 그녀는 낙석으로 인한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통의 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초 전만 해도 그녀는 걸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그 짧은 순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는 아무 생각도 못했는지 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주변 시야에서 스치는 움직임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시간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지기 전이거나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녀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 수습에 며칠이 걸렸습니다. 기상 상태가 불안정해서 헬리콥터가 사고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었고 지상 구조팀이 도보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수습 작업 도중 부상을 입어 본인도 후송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해발 29,000피트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 인터넷 스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등정했던 한 여성은 안전해야 할 곳에서 우연히 떨어진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점은 관 씨가 이런 일을 처음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 전 이프티카르 후세인이라는 파키스탄 포터가 바로 이 똑같은 길을 걸어 내려갔고 그에게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고산 포터들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유한 외국인들을 위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주요 원정의 중심입니다. 산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 누구보다 이 봉우리를 잘 압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이 산들을 올랐고 그 이전에는 그들의 할아버지들도 그랬습니다. 파키스탄 포터가 자신의 고향 산에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만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프티카르 후세인은 스카르두의 사드파라 마을 출신으로 34세였습니다. 이 마을은 K2의 그림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 매일 이 산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고산 포터로 일하며 K2, 브로드피크, 그리고 카라코람의 다른 거대한 산들의 원정대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는 경험 없는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산 원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역 전문가였습니다. 2025년 7월 19일, 후세인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이드 서비스 중 하나인 마운틴 프로페셔널스에서 일하는 네인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사이에 보급품을 나르고 장비를 관리하는 등 화려하진 않지만 원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관이 그렸던 것처럼 후세인도 캠프 1에서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경로, 등반가들이 방심하는 바로 그 안전지대였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쯤 후세인과 그의 팀은 등반가들이 슈팅 갤러리라고 부르는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캠프 1과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 사이의 그 구간으로 산비탈에서 느슨한 바위들이 자주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구간이 원래 큰 눈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위가 떨어져 위험하긴 하지만 큰 눈사태가 날 곳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9일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약 300m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얼음과 눈 덩어리가 산의 절벽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눈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눈사태가 산비탈을 따라 굉음을 내며 내려오면서 바위와 얼음 조각, 잔해 등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점점 더 치명적인 거대한 흐름이 됐었습니다.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얼어붙은 덩어리 엄청난 속도로 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려왔고 모두 후세인과 그의 새 팀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편 후세인은 네팔 출신의 다와 핀조 셰르파와 다와 겔진 셰르파파, 그리고 또 다른 파키스탄인 포터인 니아즈 알리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날씨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산악인들이 두려워하는 낮고 우르릉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 위에서 산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눈사태가 닥치면 보통은 계획을 세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반응할 시간이 겨우 10초였습니다. 수천 톤의 눈, 얼음, 그리고 바위가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상황에서 10초 만에 피하려고 시도해야 했습니다. 다와 핀조 셰르파는 눈사태에 휩쓸려 심하게 다쳤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다와 겔진 셰르파와 테니아자 알리도 휩쓸렸지만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프티카르, 현지 전문가였던 그는 눈사태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았고 안타깝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온 구조대는 그가 수톤의 눈과 잔해에 파묻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필사적으로 그를 구조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은 결국 자신의 사람을 앗아갔습니다. 이어진 것은 이 지형이 얼마나 외지고 위험한지 보여주는 필사적인 후송작전이었습니다. 다와 핀조 셰르파는 크게 다쳤지만 살아있었고 헬리콥터로 스카르두 병원에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파키스탄 군 헬리콥터가 그들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한편 후세인의 시신은 수습되어 베이스 캠프로 옮겨졌고 이후 그의 가족이 있는 사트파라 마을로 비행편으로 이송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고지대 작업에서 얻는 수입에 의존하던 아내와 자녀들이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죽음들이 우리 행성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2는 이런 사건들 이전부터 항상 치명적인 산이었습니다. 야만의 산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K2는 늘 더 가혹했습니다. 더 가파른 경사, 더 거센 폭풍, 그리고 더 적은 구조수단. 수십 년 동안 정상에 오른 등반가 4명 중 1명은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K2에서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진격이 무너지는 병목 구간, 해발 26,000지피트 이상의 데스존에서는 몸이 멈추고 폭풍우가 치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산악 위험들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수세기 동안 단단했던 암벽을 문자 그대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등산가들이 수십 년 동안 경로 계획에 사용해온 기상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등반가들이 대대로 의지해온 안전지대가 이제는 죽음의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40명만이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40명입니다. 에베레스트는 매년 600명 넘게 정상에 오릅니다. 수만 달러와 몇 달에 걸친 계획을 투자한 전문 원정대조차도 등반이 너무 위험해서 산을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봉우리들에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올해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징은 인생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요가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부터 세계 최고봉들을 정복하는 것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이프티카르 후세인은 고산 포터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와 그 이전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었고 외국 등반가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우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곳이 아니라 축하를 해야 할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더욱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나 잘못된 판단, 무모한 위험 감수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등반가들이 죽음을 예상하는 곳에서 일어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의 모든 법칙을 깨트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등반가들은 K2 등반을 멈출까요?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에게조차 어떤 산들은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험난한 봉우리가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된 현실을 인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대담하고 용기 있게 사세요.